예, 방금 소개받은 방금입니다. 자주 내려왔었는데 요 근래는 좀 격조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자, 첫 장 우리나라 학교의 기원부터 보시면 오늘 제가 11시 10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11시 10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석전이나 제례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면은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혹시 정리해 놓으셔요. 자, 우리 오늘은 석전이 중심이 될 건데 우리나라 학교의 기원 첫째 장 보면 첫째 장에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알 것 같고 좀 중요한 건 그 4번 고려 태조 때 930년에 평양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 대목을 좀 여러분들 추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석전을 강의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뭔 착오를 일으키느냐면 고려 태조 때 평양에 학교 설립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거를 향교다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향교. 근데 이때는 향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고려는 후녀 10조를 다 아시잖아요. 태조 왕건이 후녀 10조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분사제도를 실시해요. 거기에는 분사제도. 이건 뭐냐면 수도가 개성인 건 명백합니다. 개성인 건 명백한데 1년에 몇 달은 평양에 가서 수도를 하라고 태조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요 930년에 나오는 건 향교라고 보기보다는 국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930년에 고려에서 930년에 향교를 만들었다라는 건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명백하게 오류라고 얘기하긴 어려운데 사실은 그건 향교 개념은 아니다. 그게 향교 개념이었으면 책에다 그렇게 실치를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2페이지에 나오는 수령칠사라는 겁니다. 수령. 여러분들 요것을 명확히 좀 하고 싶은데 지금 234개 향교가 전국에 존재해요. 이 향교의 예법은 각자 다 틀립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이나 이런 걸 더 중시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 사기도 쉽고 불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 682년 신문왕 때죠. 요때 국학이 설립됩니다. 현재 그 자리에 경주에. 그러면서 그분들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요때부터 우리는 석전을 치렀고 요때부터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하면서 제사를 모셨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거는 향교, 석전, 그 다음에 절, 배례법이겠죠. 배례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요걸 좀 바로 잡는 거. 요 내용 한 가지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냐? 석전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여러분이 알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못 전해졌던 석전에 대해서 바로 알므로써 뭔가 좀 가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줄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요. 자, 682년은 중국에서도 석전을 안 지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때 기원으로 보는데 우리는 717년에 김수충이라는 분이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김수충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72명의 화상을 가지고 와서 석전을 지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 요때를 기원으로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이 김수충은 별로 제가 이제 불교 관계라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구화산 알아요? 중국의 구화산 지장보살. 인간으로서 보살이 된 사람이 몇 안 되죠. 이분이 지장보살이 된 분이에요. 신라 714년에 중국으로 갔다 다시 왔다가 72년에 현을 갖고 와서 왕위 쟁탈전에 밀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으로 갔고 구화산에 가보면 이분이 삽살개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삽살개 동상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분이 지장보살이 됐다는 신라의 왕자. 이분에 의해서 석전이 진행됐을 요 이후로 석전이 진행됐다고 보는 설이 가장 객관적일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근데 그 이전에 682년에 요때는 학교는 설립됐지만 석전이나 이런 건 좀 안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372년 요때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가 들어왔다는 게 정설이죠. 저거는 저때 고구려에 이제 학교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태학이 설립됐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균관의 연역을 이 372년으로부터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372년에는 우리 유교도 들어왔지만 불교도 들어왔고 저 때는 조의선인이 막 뛰어다니고 할 때예요. 그리고 오히려 굳이 얘기를 하면 유교보다 불교적인 색채가 더 많았죠. 이 쉽게 해서 372년 소수리망 2년의 이 태학은 유교만이 아닌 불교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유교의 기원을 학교의 기원을 372년으로 보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유교는 다른 기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재법이나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법은 제가 볼 땐 잘못됐어요. 많이. 그 연원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일본 책을 그대로 베꼈어요. 일본 문화재법을 그대로 베꼈는데 일본 애들은 나중에 그걸 좀 바꿨어요. 보완을 했는데 우리는 그 보완한 거를 안 따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아마 양반문화나 이런 걸 굳이 양반문화라고 안 해도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하는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을 좀 나눠야지 될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판소리랄지 상을 만드는 이런 기회나 이런 건 몸에서 몸으로 전승되는 게 맞죠. 그 스승한테 배우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문화재청에서 가장 큰 오류를 겪는 게 이거예요. 성균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단체 종목인 우리 석전은 양반 문화였던 석전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태학지라는 책이 있어요. 1785년에 나온 태학지라는 책은 14권, 한 22만 자가 돼요. 이 22만 자로 쓰여진 이 태학지라는 책만 갖고도 석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건 굉장히 유교의 의식의 총집합이라고 봐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무슨 착각을 하냐. 몸에서 몸으로 이어진 그 일본 애들이 만드는 그 법에 의해서 쉽게 해서 1986년에 석전이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그때 한 50쪽도 안 되는 것을 원형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이 1986년에 나온 한 52쪽인가 그런 요것이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 22만 자로 한문 22만 자로 쓰여진 것 갖고도 다 원형을 회복해낼 수 없는 석전을 이것이 원형이다. 이대로 해라. 라고 한단 말이죠. 저게 대바구니를 만드는 거나 판소리라면 가능하죠. 근데 석전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석전은. 그래서 이런 문화재청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 오류는 우리 문화민족으로서의 좀 자긍심에 금이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은 참 보기가 안 좋죠. 예.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두째 장에 나오는 수령칠사입니다. 수령칠사. 뭐냐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특히 전통이 강한 경상도 지역으로부터 생긴 오류, 우리 유림은 아니면 우리 경주 향교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석전을 치렀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류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드리는 건데, 수령칠사라는 건 뭐냐? 칠사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수령칠사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의 진급 심사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글에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항목이 학교 흥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석전이 굉장히 위대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냐면 유림이 석전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유림은 석전의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자, 칠사라는 건 진급심사 기준이고 공무원의, 세 번째가 학교 흥이에요. 학교를 일으키면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성향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헌 장영광이라는 분들은 이 경상도에서 다 아는 조선시대 엄청난 선비였었잖아요. 여헌 장영광 선생님이 1602년에 의성향교에 부임했을 때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관리들이 특히 2호 예방 현공하는 이 아전들은 뚜렷한 월급이 없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지 되죠. 그러다 보면 뭔가 커넥션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제사에 쓰는 돼지는 어느 집 걸 쓸 거고 대신 뒷돈을 얼마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제대로 된 관리가 내려오면 이것들을 한 번씩 손을 볼 거 아닙니까? 기가 눌리면은 2, 3년 그 아전들한테 잡혀 있다가 그냥 마치고 가는 거고, 제대로 된 선비가 오면 확 바꿔버리는 거죠. 여헌 장영광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비리, 부정부패를 손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리게 돼요. 간단합니다. 조선시대 때 관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 인조 이전까지, 인조 때는 법을 바꾸는데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관리만 오면은 무조건 향교에 밤에 가서 향교에 있는 위판을 훔쳐다가 감춰버리면 끝나요. 이거죠. 이거 학교를 흥하게 해야지 되는데 학교를 절단 냈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 누가 있어도 향교의 위판만 훔쳐가면은 그 관리는 그날부로 파직이에요. 인조 때까지 조선의 360개 향교는 이 법이 지켜졌어요. 왜 그래요? 진급심사 기준인 이 칠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의성도 장영광 선생님이 그때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잡힌다. 이 향교의 위판을 훔쳤다가 그 사람이 잡혔다, 발각됐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참. 허리를 베서 죽여버려요. 무조건. 위판을 훔치면. 이거는 요즘 생각보다 더 큰 겁니다. 정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이면 웬만하면은 교사령을 시켜요. 목을 매서 시켜요.
우리 조선시대 가치관은 몸이 분리된다는 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훼손한다는 건 엄청난 큰 불효였거든요. 이 교수형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하여간 들키면 참입니다, 이건. 근데 이거를 감수하면서도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위판을 훔쳐요. 이 위판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러면서 인조 이후에, 인조 반정이 1623년에 일어나는데 인조 이후에 이러다가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 뻑하면 위판 훔쳐대니. 이제 위판 훔치는 거는 이제 위판 훔쳐갖고는 관리를 바꾸는 일은 하지 말자. 너무 병폐가 심하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정재항이라는 분이 숙종 때 사람이에요. 숙종이 1674년인가부터 숙종이 임금을 할 텐데, 숙종 임금 때 정재항 이천 부사가 역시 그 당시 이천 쪽에 물난리가 나서 향교가 물에 물에 좀 잠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재항 씨가 직접 자기가 가서 그 대성전 문을 열고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위판은 제대로 됐는지 직접 봤어야지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뭘 했느냐, 아전을 시켜서 보라고 한 거예요. 야, 물난리 났다는데 대성전 위판 괜찮은가 보고 좀 젖은 데 없나 봐라.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천에 전유림이 들고 일어나서 상소를 올린 거예요. 요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조선시대 때 가치관으로 보셔요. 자, 이천 부사 정재항 밑에서 우리는 백성하기 싫어요. 세상에 우리는 공자가 다스리는 그런 공자님을 교시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인데, 공자님 위판이 있는 대성전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아전을 보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정재항 씨 자릅시다라고 나라님한테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숙종이 뭐 잘 알았다, 잘 알았고 니들 뜻도 다 잘 알았는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니라고 다시 이제 임금이 얘기를 했더니, 임금 말도 필요 없어요. 우린 하여간 못 사니까 바꿔주세요. 다시 상소를 올려요. 그래갖고 정재항 씨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뭐 몇 년 있다 관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는 관직 금지. 부정 공무원이 된 거죠. 쉽게 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칠사에 걸린 거예요. 칠사에. 이게 조선이었어요. 대신 반면에 똑같은 거겠죠. 진주 향교에 있는 향교에 출입했던 학생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진주 목사는 진급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 학교 흥 항목에 적용돼서 그런 거죠. 이만큼 학교를 충실히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국조 오래이나 이런 데를 보자는 얘기죠. 조선에 우선은 국조 오래이는 1474년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국 360개의 석전을 지낼 때는 이 국조 오래이에서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국에서 동일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유림들은 우리 향교는 이렇게 절합니다. 우리 향교는 동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향교는 예를 들어서 절을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1474년에 국조 오래이가 나오고 나서는 전국의 향교는 동일하게 석전을 치렀어요. 이 예가 당진향교에 있습니다. 당진향교에 1821년에 치렀던 향교 홀기가 존재하는데 국조 오래이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성균관장의 금고에 있는 성균관에서 치르던 석전 홀기, 여기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국조 오래이 그대로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흥이 나타내듯 진주 목사는 여기 와서 초헌을 무조건 해야지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리고 그 초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천 향교처럼 유림들이 그걸 보고 틀리면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그리고 틀리면 이 진급 심사 기준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 때 관리, 특히 진주 목사면은 몇 품이죠? 3품이잖아요. 3품. 이 3품 관원이면 조선시대 때 관리는 지금의 공무원하고는 처지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과거 보면 몇 명을 뽑았죠? 과거 인원 33명. 예, 33명. 몇 년에 한 번 뽑죠? 3년에. 물론 별정시도 있지만 자, 오, 묘, 유년. 요게 이제 3년 간격이에요. 3년 간격. 조선시대 때 이 정시는 2번인가 빼놓고 전부 행해졌어요. 세종 때하고 어느 때 이제 기근 때문에 딱 2번 전쟁하고. 그러면 이 3년에 33명씩 뽑으면 1년에 몇 명 뽑는 거예요? 1년에 11명 꼴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들 아니겠어요? 1년에 11명이면은. 예? 근데 이 천재 중에 천재들 중에서도 이런 책을 만들 때 관여하는 사람들은 또 특이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책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진주 목사, 여기 합격한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통은 9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 33명 중에 갑과가 몇 명이죠? 갑, 을, 병과로 나눠서 33명인데 갑과가 3명밖에 안 돼요. 3명. 그래서 6급에 1등은 6급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9품에서 시작되는데, 과거에서 1등을 뭐라고 그러죠? 갑과 1등? 장원. 그럼 2등은 뭐죠? 갑과는 3명입니다. 장원. 좋습니다. 2등. 방한. 3등은 생소해요? 탐화. 옷을 찾는다고 해서 탐화. 장원, 방한, 탐화 이래요. 요게 갑과 3명이에요. 그 다음 을과가 7명 있고 나머지 또 있어서 33명 되는데, 진주 향교의 목사 정도 되려면은 보통 9품, 8품, 7품 시작하겠죠. 요 시작해서 3품까지 올라올 때 시간은 얼마나 길었겠으며, 이분들이 제사는 얼마나 지냈을까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정삼품 관직에 오르려면 제사의 달인 중에 달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오른쪽 발 올릴 거 왼발 올리는 그런 진주 목사는 있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진주 유림들이 내비두질 않습니다. 네. 관리예요, 관리. 자, 그러면 그 책에 나오다시피 초헌은, 진주 같은 경우 초헌은 진주 목사 정해졌잖아요. 아헌은 누가 할까요? 뭐 훈도도 있겠죠. 훈도는 제일 9품이니까 여기에는 6품 정도의 박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했겠죠. 안 그러면 부의사가 했겠죠. 진주 목사의 다음 관원. 그럼 요 밑에는 훈도도 있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분원 같은 경우는 누구를 시키느냐? 한산인을 시켜요. 한산인. 물론 여기 이 진주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한산인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만, 보통은 한산인을 시켜요. 이건 한산인은 무늬만 사실은 관리지만 관리예요. 요 한산인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초헌, 진주 목사, 아헌, 박사관이나 부의사, 훈도, 삼헌, 그 다음에 이거 분원관, 한산인. 여기 진주 유림이 있나요? 없죠. 이거
조선의 법전에 써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은 집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성균관 말고는 집례가 없었어요. 찬자라고 했어요. 찬자. 그 다음에 축, 대축 뭐 해서 그 밑에는 누가 합니까? 요 관원 이외에는 생도가 해요. 학생들이 생도가. 자, 요까지가 석전의 주체예요. 여기에 진주 유림이 있나요? 없죠. 참반은 했겠죠. 참여는 했겠지만 진주 유림은 여기에 제사의 주체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주뿐만이 아닌 전국 360개의 향교는 이 룰에 의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해서 유림이 향교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서운하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잖아요. 서운하겠지만 국조 의례나 경국대전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 기준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유림이 석전의 주체가 됐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현대 근현대사의 아픔도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는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죠? 예, 갑오경장. 뭔 일이 나요? 이러면서 가장 큰 게 신분철폐. 만민이 평등해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자, 과거제가 폐지되겠죠. 자, 과거제가 폐지되면 진주향교의 양재에 동서제에 학생이 있나요? 시험 과거를 볼 데가 없는데 신학문 공부하거나 집에 가서 뜻이 있으면 공부했겠지. 향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이 시점에서 명백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생이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렸잖아요. 성균관도 마찬가지고요. 요때 참고로 얘기하면 요때 마지막 과거 시험을 본 분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있죠. 백범 김구가 마지막 과거 시험을 봐요. 합격은 안 했지만. 근데 과거 시험을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 백범 김구 이렇게 답안지에 쓴 게 아니라 김구가 아버지 이름으로 과거 답안지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김구 선생님이 과거 답안지를 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현고 학생 부구는 좀 면했으면 싶은 거예요. 중요했어요, 옛날에 그것이. 그죠? 현고 학생 부군보다는 현고 진사 부군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아버님 현고 학생 부군 면해달라고 아버님 이름으로 과거 시험을 봤다라고 그래요. 참고로. 자, 요러면서 과거제도는 폐지됩니다. 똑같은 일이 서양에도 있어요. 1789년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시 프랑스에서도 신분이 철폐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도 이때 철폐됐지만 이때 신분이 철폐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려서 경험했잖아요. 고깃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백정들이니까. 신분은 철폐된다고 해서 금방 나라에선 철폐됐지만 안 하잖아요. 프랑스도 이때 혁명에 의해서 철폐되지만 이제 프랑스 혁명도 그런 거죠, 일종의. 야,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분 철폐되고 다 평등하다고 그러고 니나 내나 똑같다고 그러지만 나는 본래 귀족이고 넌 본래 천민이잖아. 너 오페라 들을 줄 아니? 오페라? 넌 맨날 논만 갈다 보니까 오페라 같은 건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잠 오잖아. 우리는 그런 거 들어. 우리는 문화이냐? 니들하고 나하고 평등한 듯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하게 되죠. 서양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일제의 타협이 들어와요. 제가 엄밀하게 가면 1795년부터 1910년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이때도 유림이 하긴 했을 거예요. 유림이. 근데 왜 1902년에 성균관 사진을 보면 성균관 사진에 식당이나 이런데 풀이 여름에 찍은 사진에 막 풀이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예요. 즉 성균관도 이게 구학문이 다 폐지된 그 사진에 의해서 보면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하튼 1911년 6월 15일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돼버렸는데 이게 경학원이 설립됩니다. 이해 경학원 설립. 일제에 의해서 경학원이 생겨요. 일제가 옛날에는 진주향교에는 나라에서 논밭을 주고 노비를 10명 주고 뭐 30명도 주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줬어요. 그렇지만 여기 관리들은 월급은 못 받았던 거죠. 향교 자체는 못 받았던 거예요. 논밭에서 나오는 거를 가져갔을지언정. 그런데 이해 경학원이 생기면서 일제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유림들 중에 향교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해 1911년은 1910년 한일 합방 이후가 되겠죠. 일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배당하고 일제들은 우리 유림들을 누르고 우리 유림들의 사상을 바꿔놔야지. 그리고 친일 유림을 만들어 놔야지 다스리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일찍이니 뭐니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이 들어갔겠죠. 자, 니들 유림들이 석전 치러. 우리가 다 대줄게, 나라에서. 이게 근현대 석전의 시작이에요. 이러면서 유림들이 석전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거나 억지 같은 말이 있나요? 요것이 팩트예요. 이 이후 1911년 6월 이후 유림들은 석전을 모시기 시작했고, 그렇지만은 저 때부터는 약간 자율성이 가미됐겠죠. 옛날처럼 석전에 뭐 내용이 틀린다거나 해서 나라님한테 고발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점점 유교가 퇴색되다 보니 뭐 발이 틀리고 손발이 틀리고 하는 것들이 각 향교마다 생기겠죠. 그런데도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석전이 이상해지는 계기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 향교 가면 그렇고 저 서원 가면 다르고 다 다르더라. 왜 다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요. 성균관 문묘입니다. 진주 문묘도 좋고 성균관도 좋아요. 여기에서는 올라갈 때, 월대를 올라갈 때 계단입니다. 무조건 이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게 문묘예요. 문묘. 문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 이건 뭐 법이에요. 동쪽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묘 뒤에 있는 성균관의 명륜당으로 자리를 옮겨볼게요. 명륜당. 명륜당에는 많은 왕세자들이 와서 입학을 해요. 여기에 와서 의식을 하고 곧바로 명륜당에 가서 입학례를 합니다. 요때 왕세자는 어느 계단을 이용했을까요? 이게 1817년 효명세자 입학의에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왕세자는 서쪽 계단을 이용합니다. 성균관 식구들은 동쪽 계단을 이용합니다. 자,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집안에, 여러분들 집안 종갓집에
계단 이용을 한번 볼까요? 종손 동쪽 계단을 이용합니다. 한 사람만 동쪽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작은 할아버지가 계셔도 이 계단은 이용을 못해요. 전부 다 이쪽을 이용해야지 돼요. 한 사람 이외에. 자, 향교의 문묘와 명륜당과 집안의 사당의 계단 오르는 게 틀린 거예요. 지금 세 개가 다 각자예요. 서원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서원. 서원은 또 어떤가요? 서원의 식구들은 이쪽을 이용해요. 유사들은. 나머지는 이쪽을 이용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달라요. 이렇게 유교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걸 1, 2, 3, 4번을 다 기억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향교는 이렇게 올라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법이 있거든요. 이건 임금이 오르내리락 하기 때문에 임금의 손님을 자청하지 못해서 이쪽 계단만 이용하라라는 답이 있단 말이죠. 명륜당에서는 왕세자도 손님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집안은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대를 이은 맏손주가 중하고 여기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맏손주만 여기 이용하라고 써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다른데 이걸 다 기억 못하다 보니까 계단을 이상하게 올라가고 우리 향교는 682년 신문왕 2년 때부터 이랬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82년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1911년 이후에는 유리문 주체가 안 됐다는 건 확실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유교가 어려워서 생긴 오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봐야죠.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가진 기록 문화는 엄청나고 세계적이죠. 그게 뭐예요? 승정원 일기, 왕조실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유교 예법은 그런데 다 녹아 있어요. 다. 그거 엄청난 거고요. 세계에 진짜 자랑할 만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게 승정원 일기나 왕조실록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세계에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나라 말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민주적이었습니까? 참고로 얘기를 해볼까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이 좀 흔들흔들하고 위험할 때 무슨 짓을 했어요? 분쇄기 24개인가를 사서 청와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갈아버렸죠. 그 박근혜 정권만 그랬나요? 노무현 씨, 그다음 문 대통령은 그 짓 안 했나요? 이명박 씨는 안 했어요? 그렇게 이 21세기에 그런 개판을 치는 게 우리나라인데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임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선시대 한 27명 중에 가장 무서워 보이는 사람. 네? 태종이죠. 간단하게 해서 태종이 저지른 일. 자기 처갓집 민씨네를 아주 작사를 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세종 임금의 처가 심씨네를 또 개박살내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임금. 왕조실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태종 때 태종이 옛날에는 요즘 사극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꼭 임금 뭐 할 때 옆에 사관이 이렇게 적는 걸 많이 봤잖아요. 사관이 늘 참석을 했는데 태종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야, 사관, 이건 좀 적지 말아라.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왕조실록에 태종이 적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 최고 무섭다는 태종, 그 최고 무섭다는 태종이 하는 말도 그대로 적었잖아요. 현대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이런 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 기록이 왕조실록이고 그 기록이 승정원일기고 그 역사적인 기록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세계적 문화유산 안에는 석전에 대한 의식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만한 역사의식이나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 수령칠사도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우수한 우리의 문화 자산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네스코라고 하는 현재 유네스코에 있는 저 종묘 의식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근데 세계유산이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우스운 세계문화유산을 남겨주진 않았는데 하나하나의 뜻깊은 그런 걸 남겨줬는데 우리는 개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에? 그 단정적인 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그게 4페이지에 나오는 배례법에 대한 고찰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배례법에 대한 고찰. 여러분들 종묘대제 가서 제사 지낸 분들 여기 계시죠? 절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죠. 앉은 상태에서 이리고 팔굽혀펴기를 4번 합니다. 이렇게.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자, 제가 그 배례법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성균관에 있다 보니까 성균관의 전통을 잇는 방법이나 이런 건 뭐 천하가 다 알잖아요. 이상해졌잖아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을 잇는 법이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개판이잖아요. 개판. 세계 문화유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우리 때. 전부 우리 때 생긴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전통이. 그럼 제가 이런 걸 비하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겠죠. 자, 대신에 엉망진창을 만들었지만 뭘 또 했습니까? 우리는 6.25 때 원조를 받고 하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돼버렸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몇백 년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10대 강국이 되고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해서 지금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진짜 6위일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소련, 독일 이렇게 하면은 잔뜩 있는데 하여간 6위랍니다. 이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강국이 될 때 희생된 게 사실은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다고 생각을 할 때 100m를 뛰고 있는데 옆에서 엽전이라도 흘리면 가서 죽고 뛰면은 그게 제대로 안 뛰어지잖아요. 이 엽전이 어떻게 보면 전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돌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아쉬운 건 뭔가 하나를 잃었고 그게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고요. 향교나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세계 강국이 됐지만 잃어버린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돈 잘 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이제 족보부터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응? 우리 할아버지도 10대조 할아버지는 퇴계의 제자의 누구의 어떻게 얽혀서 이렇게 다 항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훌륭한 전통이 있고 그것들이 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한문으로 돼 있어요. 아쉽죠? 그 한문만 해석해내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전통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는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배례법으로 제가 하나 뽑아본 거고, 이 배례법은 왜 만들었느냐? 성균관도 전통을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종묘도 제가 볼 땐 엉망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얘들이 성균관 보고 슬쩍 비웃어요. 이것들은 공부도 못하고 영. 그도 그렇게 종묘는 돈이 많이 나와요. 강좌도 많고요. 그래서 뿔 따고 가나서 제가 쓴 게 그 글이에요. 니들 인마 절이나 똑바로 해라. 절도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지 않니라고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네. 우리의 절은 분명히 국조오례이라는 데서 담보해냈고, 이 국조오례에서 금방 그 절하는 방법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 보니 국조오례 통편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고, 거기 나오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구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1420년생이라고도 하고 21년생이라고도 하는 이 구준이, 쉽게 해서 우리 조선, 여러분들 우리 조선을 다스린 게 뭐죠? 우리 조선을 다스린 종교가 국시가 뭘까요? 예? 유교 성리학. 답변 다 말씀하셨어. 자, 저는 유교라고 했으면 선생님 틀렸어요 하려고 했더니 유교 성리학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유교라고 하면 사실은 100점짜리가 아닌데 성리학이 조선을 다스렸어요. 이 예법은 주자가래죠. 주자가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법보다도 우선했습니다. 유교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조선시대 때 과거 볼 때 논어맹자 중용 대학으로 시험을 봤을까요? 역시 이것도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논어맹자 중용 대학으로 본 게 아니라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대학 집주, 중용 집주. 이 집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주자가 만들었어요. 주자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쓰인 용비어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나요? 어렵잖아요. 1400년대 나온 한글인데 600년 지났는데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난 이 공자가 쓴 글이 1200년에 돌아가신 주자가 볼 때 1700년이 됐는데 쉽겠어요? 같은 한글로 쓰인 용비어천가를 우리는 600년 뒤에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교과서에 전과를 단 게 집주예요. 집주.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과거 교과서는 논어가 아니라 논어 집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나라 때부터 이 유교권에서는 원나라 때부터 교과서는 사실은 주자의 책이었어요. 공자의 책이 아닌. 그리고 이 주자 가래가 우리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요. 요즘에 이제 국수주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또 달라지는데, 우리는 유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좀 버려두고, 그러면서 이 주자 가래를 가장 잘 번역한 게 구준의 구시의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하는 법도 저 구시의절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선현들께서 다 써놔서 그 구시의절의 근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절을 하는 것이 바른 절이다라고 나왔고, 자, 이거를 글에 보면은 두 분이 계시죠. 간제 전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보면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분이, 학맥을 지배했던 분이 면우, 면우 선생님, 곽종석 선생님. 이 두 분의 학설을 제가 거기 너무 많은 걸 집어넣기로 해서 두 분의 말씀만 넣었단 말이죠.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대부분이 다 이 광면우의 제자 아닌 분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광면우 선생님이 분명히 앉아서 절했다고 써 있잖아요. 노론의 대가인 간제 선생님 앉아서 절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주향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할 수 있을까요? 경주향교에 계신 대부분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분명히 간제의 제자였을 겁니다. 네. 국조오례에도 분명히 써 있고 오례통편에도 분명히 써 있지만 그걸 부정한다 하시니 광면우 선생님도 부정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절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묘는 또 왜 틀렸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충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 조선시대 때 충문을 읽을 때는 이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모습을 중국의 사신이 와서 봤어요. 씩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야, 너희들은 왜 충문 읽을 때 소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니? 이 모습을 중국 사신이 볼 때 소처럼 엎드려 있는 거로 봤어요. 이게 문순공 박세채 선생님, 문명에 모셔진 1631년생 박세채 선생님이 글에 자세히 나와요. 중국 애들은 이러고 충문을 읽는 거예요. 이러고. 이걸 괴자세라고 그래요, 괴.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 보면 중국 애들이 꼭 혼날 때 이러고 있어요. 괴자세예요. 요 상태가 바른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절을 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는 불가한 거예요. 충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종묘에서도 충문 읽을 때 요즘 종묘에서 어떻게 읽습니까? 이러고 있죠. 자, 종묘에서는 제가 본 글을 똑같이 봤어요. 문순공 박세채 선생님이나 이런들 보니까 소처럼 엎드려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건 아니면 뭐냐? 이거 아니겠냐라는 추측을 했죠. 자기가 예법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철학이에요. 생각한다면 그건 철학 파트입니다. 예학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묘에서 그걸 찾아보지 않고 엎드려서 하는 건 틀렸대네. 그럼 이거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였어요, 바른 건. 그런데 문순공 박세채 선생님이 분명히 써놓죠. 우리나라에서 소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충문을 읽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풍습이 돼버렸다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제사할 때 밥을 마는 거 있죠. 계약물에 밥을 마는 거 역시 중국에선 차를 올렸지만 우리나라에선 차를 안 썼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예서마다 쓰지. 동인불용차. 우리나라는 차를 안 썼다. 그래서 계약물에 말았다. 이건 우리나라의 풍속이 되었다. 그럼 풍속이 차를 올리든지 풍속이 된 걸 쓰든지 해야죠. 그러면 충문 읽는 것도 이미 풍속이 되었으면 소처럼 엎드리는 게 보기 안 좋아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은 건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고전을 복원해서 바른 예법을 만들려면 아까처럼 괴한 자세로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 풍속이 된 대로 엎드려야죠. 절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기에 나오는 대로 사배를 해야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중에 제가 평소에도 경계하는 게 그건데 제 생각 넣으면 틀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생각을 그대로 옛날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놨어요. 한문으로 해놔서 그렇지. 그걸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제 개인 말씀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옛날 책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요거하고 관계없이, 자, 제사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과일 깎는 얘기를 전에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과일을 깎는지 아시는 분? 제사상에 과일을 앞뒤를 깎아 놓는단 말이에요. 네. 싱싱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싱싱한 걸 확인요? 이제 금방 얘기한 것대로 이건 이제 우리 선생님의 생각이죠. 생각은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 다른 말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1450년인가가 세종에 돌아가셔요. 1450년. 세종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전의 일을 합니다. 자, 과일. 여기 과일 농사 짓는 분 계시죠? 제가 자두 농사를 한 1년 지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7번에서 8번 약을 주더만요, 자두. 여름에 나오는데. 초여름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약 한두 번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농사 그냥 망가지죠? 네. 약을 줍니다.
이 당시에 약이 지금처럼 있었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비료 문제가 있겠죠. 비료 요즘 우리가 쓰는 질소인산 가리 이런 게 대략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독일에서 나와요. 조선시대 때 없었겠죠. 조선시대 때 수박 크기 요만했게 뭐 이런 무등산 수박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왜? 농약 때문에. 그 다음 과일의 유통을 볼까요? 유통. 평양에서 사과를 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거지만. 그 다음 저장이겠죠. 저장. 가을에 밤이라도 따서 떠놨는데 이듬해 봄에 하려면 거기 벌레 안 먹겠습니까? 농약 문제, 비료 문제, 유통 문제, 저장 문제가 과일에는 생기죠. 조선시대 때는 요즘처럼, 요즘은 흠다리 하나 있으면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죠. 이 세종 때 어떻게 멀쩡한 과일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전회의를 해서, 야,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면서 20% 정도 흠이 있는 건 깎아서 놓자. 그래도 30% 이상은 좀 심하지 않냐라는 어전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제 생각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철학을 넣었어요. 모를 땐 이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깎아놓는 풍습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싱싱한 걸 확인하는 것도 되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손자들은 볼 때 궁금하잖아요. 저 왜 깎아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좀 쌓기 편하게 이런 말씀도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의해서 과일을 깎아놨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면 좋겠죠. 보통 깎아놓지 않으면 뽕만 치잖아요. 예? 뽕만 치잖아요. 우아래 치면서 보는 거죠. 우아래 치면서. 제가 얘기하는 깎는다는 건 우아래를 깎는다는 표현이었어요. 전부 다 깎는다는 게 아니고. 밤 같은 건 또 전부 깎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밤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석전에서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죠. 유랑이라고 표현하죠. 자, 유랑은 어떤 형태의 밤일까요? 그냥 그대로 알밤상 1번. 손이라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 좀 운동이라도 되니까 2번. 전부 다 밤은 친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 노란색 상태. 이 떫은 부분을 제거한 상태. 자, 알밤 상태로 놓는다, 손. 석전에 유랑, 알밤 상태로 놓는다. 진 선생님 한 분, 또. 예. 실제로는 알밤을 놔요. 실제로는 알밤을 놓는데, 실제로 알밤을 놔서 실제 알밤이 답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봐서 이제 알잖아요. 통박 탁 굴리잖아요. 전부 다 친다. 요즘 집안 제사처럼 친다.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 노란색 상태, 이 떫은 부분만 제거해서 놓더라. 안 들지 아무도. 고맙습니다. 요게 답인데 다 틀려줘서. 노란 부분만 놓는 거예요, 말려서. 요게 힌트예요. 황색. 떫은 부분 딱 털어내면 황색이 되거든요. 유랑이에요, 저게. 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이제 청저를 놓죠. 청저는 여러분들 무를 놓죠. 무. 청저의 청은 뭐예요? 무청자잖아요.
이건 어떻게 놓는 게 바른 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놓죠? 여기서는 썰어서. 또 통으로 넣잖아요. 통으로. 또 실제로 존재하죠. 이렇게 이게 저 제기에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꽉두기처럼 썰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놓는데, 자, 우선 옛날에 길이는 저 4촌 정도로 끊었어요. 그리고 저 제기 위에 걸쳐 놓는 부분 죽어도 없어요. 대부분 저 제기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청전은, 원래의 청전은 순무입니다. 순무. 처음 듣는 얘기죠. 조선시대 때 청전은 없으면 무를 쓸 수밖에 없었으나 사실은 청전을 놨어요. 저 청전은, 그리고 그건 순무였어요. 금방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단 말이죠. 쉽지가 않고요. 석전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한 50쪽짜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 문화재청은 늘 성균관한테 그 50쪽대로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석전보존회 사무국장으로 가서 그 책을 보고 문화재청에 곧바로 50여 개의 질의를 냅니다. 그 50쪽짜리에서 니들 이거 답변해. 니들이 지금 이거대로 하라는데 이거는 국조의례에 이렇게 틀리고 여기에 이렇게 틀린데 니들이 이게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야? 걔들 아직까지 다 2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석전의 문무는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걔들이 참견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죄송하지만. 예.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하셔요. 제사 지내면서 궁금했던 것들. 예. 학생하고 유림에 대한 부분을 예. 학생하고 유림의 차이를 얘기를 할까요? 자, 유림의 근거. 유림이라는 말은 사기라는 책에서 근거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한무제 때. 요때 유림이라는 뜻은 리더 정도로 생각하세요. 학문하는 사람, 시대를 이어가는 선구자, 리더, 이 정도로 유림이 출발을 하죠. 그래갖고 사기에 보면 유림열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림에 대해서 나오죠. 뭐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 그다음 학생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까요? 벼슬을 안 한 사람은 죽으면 학생이고요. 살아있으면 유학이에요. 벼슬 안 한 유림은, 쉽게 해서 벼슬 안 한 사람은 살아서는 유학. 그래서 우리가 서원 가서 의식할 때 보면 유학 누구 쓰잖아요. 쭉 쓰죠. 그게 벼슬이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 학생은 충문에 지방에 뭐라고 써요? 현고 학생 부군 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는 유학, 죽어서는 학생. 특히 이건 제가 강조해도 어른들이 말을 안 듣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 때는 벼슬아치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서원에서 대부분은 유학이었어요. 요 유학. 살아서는 유학, 벼슬 안 한 사람. 학문의 고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벼슬 안 했으면 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서원 가면 웬만하면 유학 아무개 쭉 나열을 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성균관 부관장을 지내신 분도 유학이라고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성균관 부관장이라고 써야죠. 여기 전교를 역임하신 분도 향교 가서 서원 가서 향사를 하면은 거기다 유학 아무개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썼겠어요? 옛날에 습관적으로 쭉 보니까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습관은 맞아요.
진주의 관리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학이었죠.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썼죠. 그럼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향교에 예를 들어서 전교나 유도회장 하신 분들까지도 유학으로 쓴단 말이죠. 이런 병폐는 좀 고쳐야지 되겠죠. 답변이 됐나요? 그럼 청산 아, 잠깐만요. 답변이 됐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유림도 결국 배우는 학생의 분리가 안 돼갑니다. 예? 유림 자체도 우리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 들어갈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데 아니, 이 유림에는 관리도 들어가잖아요. 학생에는 관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긴 벼슬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영의정은 유림이잖아요. 그 재앙의 유림이 아까 참여를 안 하셨다길래 예. 근데 요즘은 광범위하게 그냥 저 이렇게 오시면 유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옛날에 이건 학문적으로 이렇게 천착해서 들어가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재앙의 유림이 안 온다는 건 보통은, 아까 석전이라면 유림이 맞는 거죠. 석전이라면 요 유림. 벼슬아치가 아니면 좀 저거죠. 어느 정도 답변은 좀 된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폭풍 사례를 하는데 아까 종교에서와 서울에서 지금 향교에서 다르거든요. 이걸 통일을 해야 안 되느냐. 그거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종묘에는 팔을 떼지를 절대 않고 사배를 하는 게 사배를 하는데 우리 성균관에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나라님은 그걸 통제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그런 걸 통제할 수는 없으니 제가 그 쓴 글을 종묘 쪽에도 전달을 했고 우리 성균관에도 그거 전달한 지 꽤 됐어요. 꽤 전달한 지 됐는데도 통일은 좀 안 되는 건 있겠죠. 시간 지나면 하겠죠. 이걸 쉽게 해서 지금 우리 나라님이라고 그거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천자가 했는데 통일을 시켰는데 그렇죠. 그 사이는 통일하는 방법은 없는데 그러나 같은 나라에서 그 행사를 할 때는 행사회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손을 그대로 놓고 하는 거 하고 위로 서는 거 하고 손을 드는 거 하고 여기 이제 달라서 미리 한 나라에 절을 하는 방법이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참. 똑같은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사실은 이런 글을 쓴 거고 이 글을 종묘에 전해준 지도 몇 년 됐으니 좀 지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얼마 전에 성균관장이 좀 욕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공자, 탄신, 탄신 기념이라고 했는가요? 탄신일 뭐 기념이라고 했나요? 이런 말은 써서 안 되거든요. 제가 글을 냈잖아요. 공자는요, 우리는 주자학이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주자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균관에서 왜 공자라고 했느냐? 공부자라고 쓰면 일반 사람들이 어려워서 공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영국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서 뭐라고 씁니까? 콤푸셔니즘이라고 써요. 콤푸셔니는 뭐, 이 공부자를 에다 점을 붙여서 콤푸셔니즘이라고 한단 말이죠. 미국, 영국 애들도 다 공부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공부자가 어렵다고 공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은 전부 다 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옛날 글에. 그리고 요렇게 써야지 된다고 중용홍문에 주자가 써놨어요. 그럼 공부자죠. 공부자 상강일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금방 그 절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알려줘도 당신이 하신 자존심 때문에 안 바꾸는 거죠. 종묘 애들한테 그 글 제가 몇 년 전부터 보냈지만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안 바꾸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하다못해 성균관장도 이게 공부자라고 해야지 되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자가 홍문에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안 바꾸는 판에 뭐라고 합니까? 학문적으로 증명됐는데도 저러는 것. 안타깝죠. 다른 질문 있으셔요? 예, 먼저 요거 먼저. 예, 어르신부터. 앞에 선생님한테 전했는데 처사 부분 예. 예. 처사에 대한 질문이죠? 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처사. 우리는 시집 안 간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처녀. 벼슬 안 한 선비가 처사예요. 벼슬 안 한 선비가. 물론 처사라는 기록이 옛날에 기원 전에도 나오긴 하는데 가을의 집남이나 이런 데 상변 통고나 보면 이 처사의 기원을 인포라는 사람에서 기원을 찾아요. 포자를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자신은 없는데 인포라는 사람이 매처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북송 때 사람이에요. 사실은 장가도 안 가고 매화나무를 마누라라고 생각했고 기르는 학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포라는 사람이 은이라면서 살았어요. 은이라면서. 그래서 이 북송 때 인포라는 사람을 처사라고 했죠. 벼슬 안 한 처사. 이래서 처사의 기원이 옛날 더 위에도 나오는데 북송 때 인포를 기준으로 해서 처사를 했다고 우리 예서에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벼슬 아는 사람이 처사다. 그런데 요즘 사실 유림에서 잘 알다시피 무슨 말이 있어요? 삼정승하고 대제학 하나하고 안 바꾼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제학 하나하고 처사 하나하고 대제학 3명하고 처사 1명하고 안 바꾼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대표적인 처사는 누구예요? 남명 선생님. 네, 이런 분들. 우리는 이 대제학이 몇 명 나왔느냐로 명문가를 따지죠. 그래서 사계 김장생 가문과 연안이시 가문이 대제학 7장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학 3명하고 처사 1사람하고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처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처사의 개념을 각자 좀 조금씩 가지셔요. 여러분들도 유림장으로 할 때 저 사람을 처사로 할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를 갑론을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봐서.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뭐라고 딱 수학처럼 이 점수를 매겨서 여기서부터 처사 혹은 뭐 그 유림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금방 제가 드린 개념 정도로 나름대로 추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축을 하면서 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거요? 괴. 예. 괴에 대한 게 아까 그 약간 그 앞으로 엎치가지고 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대로 서가지고 하는 괴가 맞는지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괴라는 글자는 이건가요? 뭐 위계를 얘기를 하는데 요게 괴예요. 요게 좌입니다. 이게 배예요. 절은 사실은 괴, 좌, 배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이 배자 보면은 손을 이렇게 놓은 상태가 배잖아요. 엉덩이 붙인 상태가 좌고 괴, 좌, 배로 돼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건데 바른 예법은 괴. 바른 예법은 괴. 우리나라에서는 소처럼 엎드리는 부복도 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바른 예법을 그대로 옛날대로 회복하려면은 똑같이 괴 자세를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죠. 네. 괴자 이렇게 써야 맞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지났어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